무스TV 예, 서정구 대표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제가 무료 방송을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저희 또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무료 방송을 자주 못했는데 제가 공지를 했죠. 10월부터는 이제 10월 해봐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10월부터는 제가 우리 다른 전문가님들, 우리 진금성구님들, 진금성구님, 그리고 김 실장님, 그리고 황 소장님, 김희천 대표님까지 여러 전문가님들이 계신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이제 가동을 시키고 계신데요. 저도 대표라는 그런 닉네임을 달고 있는데 대표인 제가 이렇게 무료 방송을 이렇게 라인을 확실히 하지 않으니까 다른 분들이 제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이제 일주일 후부터는 제가 주기적으로 무료 방송을 이제 시간을 정해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저희 무스TV는 진금성부님을 비롯해서 김 실장님, 황 소장님, 그리고 김희천 대표님, 그리고 추후에 이렇게 전문가님들이 계속 저희 무스TV에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들도 수익도 나시고 그리고 어떤 소득도 발생을 할 것이고 우리 많은 회원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또 다들 잘 내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저희들 회사가 무스TV입니다. 지금 저희 무스TV는 예전부터 전문가 활동은 계속 다들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회사를 제가 직접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하고 대략 아직까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회원수가 무려 450명을 돌파를 했어요. 굉장히 우리 전문가님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껴주셔서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제 무료 방송 주제는 중국 경제 그리고 중국 주식시장의 한계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우리 중국 시장 하면 어떤 것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홍콩 항생지수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홍콩 항생 H지수, 그리고 그 밑에 항생지수,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 상해 AB지수, 그죠? 그리고 또 내려가면 심천 AB지수, 이렇게 총 몇 가지가 있냐면 6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해들 하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6가지들이 그죠? 하나라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다들 동시적으로 우리 커플링이라고 그러죠. 커플링. 우리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이 반지를 같이 이렇게 맞추는 걸 커플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같이 한다. 동조 현상을 일으킨다. 이걸 커플링이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디커플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세계 경제 시장과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디커플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국 지수에 항생지수나 심천지수나 상해지수가 있는데 이러한 지수는 함께 할 것이다. 그죠? 커플링이다. 함께 할 것이다.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같이 가는 건 아니라 커플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디커플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6가지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후미에 이 6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가장 대표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국 상해지수 A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해 A지수와 일반적으로 항생지수를 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상해 A지수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투자할 때는 상해 B지수에 투자를 하는데 상해 B지수는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조금은 이렇게 거래량이 상해 A지수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거래량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거래량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죠. 근데 이러한 거래량이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B지수가. 그래서 A지수에 우리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데 상해 A지수, 상해는 상하이 지수를 말하죠. 이 상하이 A지수에는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중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요. 준비된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상해 A지수, 상하이 지수죠.
자, 요 위에 빨간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차트가 뭐냐면 상해 A 지수예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붉고 푸른 모양이 있는 것이 바로 다우 지수입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와 이 상위 지수의 방향이 어떻느냐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한 번씩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는 같이 상승을 했잖아요. 이때를 우리는 커플링이라고 하죠. 커플링이라고 하고, 다우 지수가 옆으로 행보 박스권에 갈 때는 어떻습니까? 상위 지수는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디커플링이라고 그러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위 지수와 다우 지수는 거의 정점에 함께 있다. 요 부분에서, 그죠? 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2020년도부터는 요 구간이죠. 2020년도부터 현재 구간은 우리가 커플링을 함께 하고 있다. 어떤 지수는요? 상해 A 지수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제가 항생 지수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항생 지수는 어떻느냐? 미국 주식 시장은 다우 지수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중국 지수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예, 우리 뭐 최근에, 그죠? 명절 전에 중국의 2위 부동산 업체인 흥다그룹의 문제로, 그죠?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 항생지수는 시그널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 6가지 중국 지표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항생지수는 다우지수하고 좀 다르게 디커플링의 길을 가고 있다. 누구와요? 다우지수와 디커플링을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커플링과 디커플링이라는 이야기도 우리는 조금 뭐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커플링은 방향이 똑같다. 그리고 디커플링은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녀가 나란히 우리가 걸어갈 때는 우리 커플링인데, 남자는 직진하고, 그죠? 여성분은 어떻게 후퇴를 하게 되면 이건 디커플링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결말이 아주 행복한 씨앗을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그죠?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사랑이 이렇게 키워나가려면 디커플링이 아니라 같은 길을 가는 커플링의 시대가 와야 된다. 그죠? 자, 근데 지금 중국 시장은 항생지수는 디커플링을 가고 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나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랜만에, 그죠? 오랜만에 이렇게 그 무료 방송을 해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에서 제가 PPT를 오늘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PPT 나름대로 제작을 좀 해봤는데요. 죄송스러운 마음에 10월달부터는 주기적으로, 그죠? 고정된 시간에 제가 무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돼가지고, 그죠? 기업 대표가 너무 게을렀어요. 뭐 게으르기보다는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중국 경제 주식시장의 한계입니다. 예, 무스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예, 중국의 정권지수는요. 자, 이게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거 후미에 하려고 했는데, PPT를 제가 조금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놨어요. 자, 요거는 조금 제가 뒤쪽으로 한번 빼버리겠습니다. 그죠? 뒤쪽으로 빼놓고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할게요. 자, 중국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예전에 우리 대만의 뭐 창시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장제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중국을 통일을 할 때 마지막 단계에 있었던 중국 공산주의의 마오쩌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의 뭐 통일을 시킨, 뭐 근대에서 통일을 시킨 유일한 사람, 최초의 사람 마이쩌둥, 여러분들은 모택동이라고 알고 있죠. 자, 이 마이쩌둥이 공산화로 지금 시진핑은 회귀를 하고 있다. 마오쩌둥은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죠. 문화대혁명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뭐 중국에서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 공산주의가 결국은 성장을 할 수 없고, 마지막에 많은 그 인민이라고 해야 됩니까? 중국에서는 국민들이 굶어 죽는 그런 사태까지 몰고 갔던 그런 권력을 쥐었던 공산주의 주석이라고 해야 됩니까? 마이쩌둥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국을 했다는 그런 영웅은 맞는데,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먹고 살기는 힘들고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게 만들었던 당사자가 바로 마이쩌둥이죠. 모택동인데, 지금 시진핑이 그런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시진핑은 장기 집권 2번에 걸쳐서 자기가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내년입니까? 내년이 되면 이제 3차 공산주의 대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시진핑은 지금 악중고투를 하고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언론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나는 중국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중국에는 엄청난 이런 홍수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터널 안에서 숨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40명 죽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근데 그 안에 그 터널에서 나온 자동차 수만 하더라도 12,000대가 나왔는데 한 명씩만 타고 있었다 하더라도 12,000명이 익사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언론에 자꾸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모습은 언론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마오쩌둥, 시진핑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장기 집권 체제로 가겠다. 뭐 북한하고 똑같은 그런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시진핑이 밀고 있는 가장 큰 전략이다. 자, 중국몽은 시진핑의 장기 집권화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중국의 꿈은 뭡니까? 1대1로라고 그러죠. 1대1로라는 것은 육상, 중국에서 뻗어가서 유럽 전체까지 육상으로도 뻗어가야 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도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뻗어가야 된다. 그걸 1대1로라고 하는데요. 중화사상을 강조하는 것이죠. 전 세계 중심은 중국이다. 중국에서 출발해서 중국으로 한 바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중국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국인들이 말하는 중화사상인데 전 세계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언제 자기가 G2 국가로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도 이제는 세계의 중심이 된 국가다. 미국 너희들은 이제 너무 너희 혼자서 다 해먹으려고 하지 마라.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하고 2018년도부터 미중 무역 협상에 이제 FTA죠, 그죠? 무역 전쟁이 막 벌어졌습니다. 관세도 부과를 하고 역관세를 또 부과를 하고 이제 중국도 이제 조금 큰 것 같죠.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당당하게 덤비는 거죠. 예전에 일본이 2차 대전 때입니까? 가미가제,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 전쟁을 일으켰을 때 하와이를 침략하는 사건. 자, 그래서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기 겉멋만 들었고 기술력은 낙후가 되어 있고 반도체 기술조차도 20년 동안 아무리 연구를 해도 기술 개발을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저것도 허상이죠. 그리고 허상이 많이 가득히 지금 빠져 있다. 그래서 시진핑이 어쨌든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자기 좋은 쪽만 자꾸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를 하면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런 내용들, 동영상들마저도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진핑이 마이쩌둥의 공산화로 회귀를 하려고 한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중국몽, 중국은 전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중화사상은 시진핑이 장기 집권화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그리고 중국이 드디어 이제 경제가 둔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는요 120만 채 이상의 빈집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으로 성장한 중국기업,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죠. SOC, 사회 간접 자본에 의해서 성장했던 그 많은 기업들이 뉴딜 정책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뉴딜 정책에 의해서 국가가 성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과도한 중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건물을 지어냈던 것이죠. 올 1월 달이었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중국은 그런 빠른 속도로 인해서 이렇게 건축을 막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진이라든지 지진이 아니더라도 중국은 날조된 이제는 그런 건설로 인해서 건설로부터 붕괴가 시작될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던 건물 12층짜리 건물이 무너지고 17층짜리 건물이 무너지고 뭐 짧게는 6층짜리 건물도 빌라 같은 것들이 무너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을 좀 나쁘게 표현하면 짱깨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작아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너무 그런 것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모든 핸드폰에. 어저께는 우리 중국의 대표적인 핸드폰이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샤오미입니까? 근데 제가 그 핸드폰이 이제 폭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수화물은 비행기에 이제 못 태우게 하겠다.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가담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수화물은 옮기지 않겠다. 비행기에 못 싣게 하겠다. 왜 자꾸 폭발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이제는 건물을 지을 데가 없어요. 제가 왜 120만 가구가 빈집으로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느냐면 중국은 그만큼 이제는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대두가 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중국이 15억 인구 중에서 4억 정도가 중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상위권은 8천만 명 정도가 완전 상위권이거든요. 상류층이라고 하죠. 이 상류층이 하위층에 있는 10억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드디어 한계가 왔다는 것이죠. 15억 인구가 돈을 써야 되니까 경제 성장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경제 성장은 하고 있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해서 10억의 인구는 아직까지도 한 끼를 띄우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 상류층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뭐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위층은 어쨌든 상류층으로 중위층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5억 중에서 10억의 인구들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데 이제는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노동일이라고 하죠. 작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이렇게 벌 수는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절도 끝났다는 거죠. 중국이 현 경제 상황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년의 경제 성장이 7%는 유지를 해야만 중국은 지금의 경제 체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죠.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발표할 때는 작년에 7.8%의 경제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유엔에서 발표를 할 때는요, 몇 프로에서 3.5% 정도밖에 경제 성장을 못했다. 중국은 말하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제는 전 세계 국민들이 또 다른 국가들이 이제는 안다는 것이죠.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국이 발표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신빙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서 전 세계가 중국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무역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호주죠.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호주는 중국에 엄청난 양을 석탄을 수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항구 사용권에 대해서 마찰이 이제 다른 무역 분쟁도 일어났지만 무역 분쟁에 의해서 중국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55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이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호주에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호주에서는 알겠다, 그래라. 그래서 이제 호주는 다른 매출처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음포를 놨지만 호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무역 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시진핑은 가지고 있었지만 호주는 가감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고요. 55억 달러를 수출했던 석탄을 44억 달러를 전 세계에 수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11억 달러의 손해는 보긴 했지만 44억 달러는 유지가 됐다는 거죠. 앞으로 좀 더 커지면 55억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더 높다. 내년에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일어난 거죠. 중국은 아직까지도 그 넓은 땅덩어리에 물론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수력이라든지 화력이라든지 많은데 아직까지도 상당량은 화력과 수력 발전소에 의해서 전기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석탄이 부족하다 보니까 호주발 수입이 어떻게 차단이 되다 보니까 석탄이 부족한 관계로 화력 발전소에 를 가동시키기가 힘들었고 이제는 블랙아웃, 즉 말하면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발생을 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좀 전력난에도 굉장히 힘들어진다. 물론 그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되는 아프가니스탄도 문제고, 그죠? 그 나라에 뭐 항구를 하고 육로를 제공하기로 했던 파키스탄도 이제는 안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트남에서도 거부를 하고 있고, 대만에서도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우리는 자치국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내몽고에서도 우리는 몽고족이지 중국족이 아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마저도 중국을 지금 옥지기에 들어갔다. 중국은 이제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인데 모든 나라 중국을 키르기스탄도 있고요. 카자흐스탄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북쪽 지역에는요. 이 많은 나라들이 이제 중국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저 나라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결국은 1대1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익을 주는 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1대1로에는 엄청난 브레이크 제동이 걸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시진핑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언론 장악부터 시작해서 이제 게임을 일주일에 우리 그 어린 애기들은 3시간 이상, 3시간을 묶었어요. 3시간 이상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묶어버렸고, 우리나라의 BTS라든지 이런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방송을 방영을 못하고 유튜브도 다 삭제 조치를 했고요. 더욱더 웃긴 것은 중국은 가수가 1인당 1년에 한 곡 이상 부르면 안 된다라는 음포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공산주의 국가로의 면모를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진핑인데,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장기 집권 체제로 가겠다. 즉 마오쩌둥 공산화로 회귀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예, 잠시만요. 네, 방송 중인데. 예. 뭐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요. 예, 그래서 향후 경제 성장률은 더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중국의 경제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진핑의 욕심은 어디까지냐? 예, 그것이 가장 관건이죠. 그게 가장 관건이고, 이것이 과연 마오쩌둥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닌가? 예, 이런 큰 지금 중국 내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고요. 과연 진짜 이래 가다가는 중국이 패망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학자라든지 부자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알리바바의 그죠? 이름이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알리바바의 회장,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무슨 공사들, 그런 기업 사장들이 많은 돈을 벌고요.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지금 안다는 거죠. 경제학자라든지 돈 많은 그 사업가들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중국의 문제점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민, 그리고요 아예 국적을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중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돈 없고 힘든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은 똑똑하지는 못하니까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진핑의 혼자의 욕심 때문에 중국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직격탄을 날리는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중국의 공산당 유지를 위해서 그 8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중국 공산당 당원이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헤드들이 그 8천만 명들이 전부 다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이권에 대한 욕심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14억의 인구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를 하겠다. 참 이게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그리고 아주 나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중국 경제의 문제는요, 지금 현재 그래서 중국은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만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경제를 푸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지준율을 낮춥니다. 지급준비율이죠. 즉 말하자면 은행이 보유해야 될 자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대출을 할 때 100억을 대출하려면 너희들 자본을 10억은 보유를 하고 있으라. 100억을 할 때 그럼 10%를 보유하고 있으라,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제는 2억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8억도 대출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죠. 이 시중에 돈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푸시를 하는 거니까 경제가 다시금 돌아가게끔 만드는 국가의 자금에 의해서, 은행의 자금에 의해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푸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진핑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디커플링이죠. 뭐냐?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가 코비드19, 즉 코로나19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경제를 푸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지원금조로 돈을 많이 국민들한테 풀었습니다. 왜? 경제를 떠받치고 국민들의 소비 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백신을 투여를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까지 백신을 안 맞았습니다. 투여를 한다는 거죠. 즉 코로나에 이제는 위드 코로나, 코리아가 아니고 코로나요. 위드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가겠다. 이제는 치료제의 역할이 이제는 강화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면 이제는 코로나는 이제는 우리 생활과 그저 함께 할 것이다. 자, 이런 이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를 본격화해서 재가동시키겠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 사태로 돌아가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도 지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나 상승을 많이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 과도한 물가 상승은 오히려 소비의 촉진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 활성화에 일정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에 당연히 도움을 주지만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과도한 물가 상승은 그 나라가 거의 디폴트, 국가 부도의 상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미국을 토대로 해서 미국이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바로 이제는 금리 인상을 통한 기존에 풀렸던 달러를 회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명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이 테이퍼링을 빠르면 올해 연말에 하고요. 늦어도 내년에는 시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강요들은 많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고 기존에 풀렸던 돈을 어떻게 해요? 회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경제 안정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풀렸고 물가가 너무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화폐량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 자, 이런 체제로 가고 있는데 중국은 반대로 지급 준비율을 인하시킨다는 것은 시중에 돈을 더 많이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와 모습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세계 경제와 디커플링입니다. 디커플링.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예, 이게 뭐냐? 지나친 경제 성장률에만 의존하는 공산국가의 전략적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시진핑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경제가 이제는 디커플링이라서 테이퍼링이라서 이제는 돈을 푸는 걸 화폐량을 줄여야 되는데 중국도 많이 지원금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돈을 더 풀겠다는 겁니다. 왜? 경제가 그래도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자기가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세계 경제와 완전히 다른 디커플링의 시대로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바로 밑에 단락에서 나오는 국가 주도형 경제 성장으로 회귀하려고 한다. 국가가 모든 민간 기업에 참가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시도 내리고요. 그리고 빼앗기도 하고요. 지나치게 국가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이탈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중국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은 경영자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회피를 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더 이상 압력이 가해 오니까 중국의 우버 택시, 제가 상호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버 택시는 알죠? 예, 우버. 그 중국의 우버 택시라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 내에 존속해야 될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 내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소득도 줄어들게 되고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어떻게 해요? 더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매출이 어떻게 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많은 기업들은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중국 내에서 경영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들이 매출이 떨어지니까 이익도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면 당연히 주가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 한국이든 경제가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일정한 소득을 가져갈 때 그 국가는 안정을 취하게 될 것이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국가가 지금 지나친 개입으로 해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해요? 경제를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로 밑에 보면요. 게임 회사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빅테크 기업 등에서 중국 정부가 간섭이 엄청 강화가 되었다. 조금은 중국 당국이 공산당이 기업에 대한 간섭이 강화가 되면 외국 자본 유치에도 굉장히 어렵죠. 어느 나라가 중국에 들어와서 기업을 경영을 하겠습니까? 간단한 예로 있는 기업들도 나가고 있어요. 유럽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삼성중공업, 그죠? 삼성중공업이 닝보시라고 있는데 해안도시입니다. 해안도시. 이 닝보라는 도시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탈을 하겠다. 내년에 철수하겠다고 하니까 중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도 하고 있고요. 난리를 지금 피우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로 돌아가겠다는데도 그게 또 중국이라는 것은 우리 삼성은 나쁜 기업이다. 보상해라. 대가를 치르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공산주의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이제는 혀를 내두르는 것이죠. 간단한 예로
우리 베트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기업 LG, SK, 삼성에 가서 백신 없으니까 돈 내놔라. 백신 좀 구해와라. 완전히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그룹이 100억을 기부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삼성 반도체를 베트남이 지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공산주의 국가의 한계점이다 이게. 자, 그런데 막상 이제는 이탈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붙잡으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중국의 공산당의 기업에 대한 간섭이 강화가 되면서 기업의 부실은 가속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경제 몰락에 대한 국민들을 통제를 위한 공산주의가 더욱더 강화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로서 탈바꿈을 하려는 것이 바로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진핑을 필두로 한 많은 공산당원들의 어떠한 이권 유지를 위한 이러한 경제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중국 경제는 문제가 심각하고요. 이에 따른 중국 증시, 중국 주식시장도 문제가 심각하게 반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하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도 있는데, 자, 조금 이따가 보고요. 미국과의 대립과 마찰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과 무역 협상이 진전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니까 대립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대립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EU, 유럽연합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의 화상으로 회담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 그런데 이 메르켈 총리라든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상생을 하고 중국과의 교역도 활발하게 하고 다 좋다는 거죠. 다 인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반대, 손을 이렇게 맞부딪혀야 되는데 반대 손등을 내밀었던 거죠. 손바닥을 내민 게 아니라. 왜냐? 홍콩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신장 위구르지요. 자,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반인권주의 중국에 대한, 그죠? 미국도 푸시를 했고, 유럽에, 독일과 프랑스에. 이 유럽연합에 미국과의 동조 현상으로 해서 반중국성만 더 대두가 되면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못 받게 되는 아주 극단적인 결과가 나와버렸던 것이죠.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시진핑은 외국에서는 답을 찾기가 이제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믿고 있던 파키스탄, 그죠? 파키스탄마저 또는 러시아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는 이런 와중입니다. 자, 그러면 시진핑의 해답은 국제정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중국인을 통제해서 내가 장기 집권을 가를 수밖에 없겠구나. 많은 중국 15억의 인구들한테 본인이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교육과 많은 회담과 많은 어떤 단체에 참가를 하고 있지만 전부 다 토사구팽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토사구팽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바로 중국 자체의 문제였던 거죠. 시진핑 자신의 욕심에 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시작된 시진핑의 정치 야욕으로 국민 자유 통제가 시작이 되었다. 작년부터. 그래서 시진핑의 교체 없이는 중국 경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경제 성장률과 통계학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면 2025년 내외에서는 중국의 경제 붕괴가 거의 내외입니다. 제가 뭐 신이 아니니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통계학적으로, 그죠? 어떻게 이제 시계를 분석을 해보면 2025년 내외가 중국 경제가 다시금 붕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중국은 공동부유를 시진핑이 중국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내미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대1로였죠. 중국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화사상, 중국은 전 세계 중심에 있다. 그래서 육상 경로와, 그렇죠? 육상 경로와 해상 경로를 중국이 하나로 다 잇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대1로인데 그 1대1로와 두 번째, 근래에 대두가 되는 공동부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된다. 자, 좋은 이념이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건 굉장히 좋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이 격차가 이제 좁혀지는, 그죠? 그런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동부유를 외쳤는데, 문제는 공동부유를 하려고 그러면, 국가를 경영을 하려면 기업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어떻게 해요? 조금 힘든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좋은 사람한테 어떻게 됩니까? 지원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중국의 접근 방식은 틀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일단 기업은 옥죄기에 들어간 거죠.
옥죄기에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업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밀어주고 세금을 다시 징수를 해서 국가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조금 힘드신 분들한테 지원금도 늘리고, 그리고 보수도 측정을 잘 해드리고, 자, 이렇게 또는 이제 근로활동도 할 수 있게, 그죠? 고용도 유지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국은 아닙니다. 무조건 옥죄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너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놔. 이런 식으로 기업을 갖다가 공산당이 국유화를 시킨다는 거죠. 공산국가인 시진핑이 국유화, 그 모든 기업을 개인이 이렇게 설립한 이런 기업을 국유화를 시키겠다. 국가기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경영자들이 중국 내에서 경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조금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가 계속 개입을 하면서 국유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자, 그래 되면 기업은 더 이상 성장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성장성이 침체가 되면 그 기존에 나왔던 이익이 상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주가는 상승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그 이익을 국가에서 찬탈을 해간다.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를 대폭 강화시키든, 아니면 그 기업의 재산을 아예 몰수를 하든,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하다 보니까 주가 상승의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더욱더 가속화가 된다면 몇 년 안에 중국 경제는 다시금 마오쩌둥, 모택동이 시대의 경제 상황으로 돌아가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요.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흥다그룹, 그리고 후어하우트그룹, 그리고 YG건설, 텐진물산 집단유한공사 등의 디폴트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업 부도가 났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발생했던 것은 뭐냐? 중국 국가가 끊임없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돈을 풀은 거품 경제 기반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주가 안정성은 더욱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이 결국은 이러한 경제에 매스를 가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매스를 가하다 보니까 기업은 더 이상 운영하기가 힘들어지고, 이에 대한 기업의 주가와 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한 시진핑에 의한 중국은 마오쩌둥의 시대의 경제 상태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뭐 시간을 50분 정도 해야 되니까 약은 제가 제법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조금 빠르게 진행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중국 기업의 사채, 많은 중국의 국유 기업이든 그리고 민간 기업이든 사채의 만기가 작년부터 2023년에 제일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2020년도부터 2023년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중국 내에서. 그래서 현재까지 좀 전에 봤던 그런 기업이 채무불이행, 이제 돈 없다 이런 거죠. 못 갚겠다, 연기해달라. 이 채무불이행, 모라토리엄이라고 했죠. 이 모라토리엄이 더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2022년도와 내년 2023년도에 엄청나게 몰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문제인데 중국의 공산당이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도 굉장히 문제인데 앞으로 더욱더 문제가 될 것이다. 자, 근데 또 문제가 있는 게, 이러한 해당 부실 채권의 상당량을, 예? 그러니까 내년과 내후년에 받아야 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 중국 국영은행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국 공산당은 그러면 은행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은행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국영은행이다 보니까 공산당이 개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자, 가지고 있는 돈은 100억인데 부채가 1000억이에요. 그러면 그 100억을 누가 먼저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중국 국영은행이 먼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채가 이제 900억이 남는데, 이 900억은 다른 기업이라든지 투자자들이라든지 개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누가 고스란히 이 피해를 안고 가느냐? 중국의 국영은행도 일부 피해는 보겠지만 100% 피해를 보진 않는 거예요. 남아있는 재산은 전부 다 누가 가져간다고요? 중국 국영은행이 다 몰수를 해갑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가 그래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부도가 나서 끝나버리면 나머지 900억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공중분해가 된다는 것이죠. 예, 공중분해가 돼요.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과
자들이 손실을 기록하게 되고 이제 투자를 철회를 하게 되겠죠. 손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 되면 차후에 투자 심리는 더욱더 저촉이 될 것이고 주가는 더더욱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앞에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밑에 부분은 제가 생략을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외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인한 대외 국가의 문제가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1998년 정부의 부정부패로 발생한 폭동으로 그동안 노예 취급을 했던 화교의 문제였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던 화교들이 거의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노예 취급을 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들고 일어난 거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화약과 같은 아프가니스탄, 언제 탈레반,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는 탈레반 이 단체들이 신장 위구르 지역, 이 탈레반 자체들이 수니파라고 그러죠. 이슬람의 수니파라고 그러는데 강경 세력이라고 할까요? 근데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수니파예요. 이 같은 수니파다 보니까 언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이 안정이 된다 그러면 언제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어떻게 붙어 있으니까 침략을 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니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할 때 중국의 어떻게 됩니까? 2인자의 양입니까? 양이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2인자를 불러서 우리는 당신들을 하고 화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취했죠. 그러나 신장 위구르 지역은 120만 명이 강제 노역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이거는 뭐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BBC에서.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많은 그런 아프가니스탄 이슬람인, 그죠? 수니파 이슬람인의 종교를 탈종교, 그리고 탈이념을 강조하고 강제로 중국에 편입을 하려는 그런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BBC의 발표인데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실을 탈레반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 탈레반은 왜 중국과의 겉으로는 화합을 보였느냐? 일단 아프가니스탄을 안정을 시키고 그 후에 문제라는 것이죠. 아프가니스탄도 못 믿지만 더더욱도 못 믿는 게 중국이라는 사실은 서로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화약고가 있고 인도는 아시겠지만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지금도 어떻게 포를 쏘고 사람을 보내서 서로 죽이고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중국이 인도의 국경선, 여러분들 인도와 중국의 국경선은요 확실하게 꺼지지가 않았거든요. 확실하게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식적으로 여기는 우리 땅, 저기는 우리 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그 지역에 이제 자주포를 배치를 했던 거예요. 엄청난 양의 자주포를 배치하니까 인도가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막 수입을 해서 엄청나게 또 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은 또 탱크를 배치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인도는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를 또 엄청나게 수입을 해서 또 배치를 합니다. 경전차라고 하죠. 어떤 좀 수정을, 그죠? 했던 그 인도에 맞는 그런 경전차로 다시 수정을 해서 K2를 수출하는.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밉겠죠. 예, 미울 겁니다. 북한은 여러분들이 북한은 중국과 굉장히 교육이 잘 돼 있고 친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201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의외로 북한과의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바로 인접해 있던 국가가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이 견제가 심하니까 북한도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베트남과 필리핀은 남중국의 문제로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많이 싸우고 있죠. 그리고 일본은 센카쿠 열도, 여러분들이 이 기사 등을 통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분쟁이 엄청납니다. 언제 이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화약고 같은 지역이 바로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엄청나게 싸움을 많이 하고 있죠. 대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아니다. 한 나라의 자치국이다. 그러니까 대만은 미국에 지금 손을 잡고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대만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대만과 중국은 거의 뭐 원수지간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 티베트도요. 여러분 중국 내 티베트를 관장했던, 그죠? 달라이라마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중국을 피해서 인도에 인도 북부의 다람살라라는 지방에 지금 어떻게 해요? 망명을 가 있습니다. 도망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망명 정부를 갖다가 지금 세워놨는데 이 중국이 티베트 내 강제 노동이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수용시설, 감옥 같은 생활을 하면서 티베트에 감옥 같은 시설을 재우면서 일을 엄청나게 시키는 거죠. 하루에 14시간씩 이렇게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 달라이라마와 인도의 국가와 이제는 이제 점령군 이제는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독립전쟁을 선포를 지금 해놓은 상태라서 이 달라이라마를 필두로 해서
이런 병력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전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티벳이. 예, 그렇고요. 신장 위구르 지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호주도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가장 뭐 화두가 됐던 건 2018년 7월 6일 날 미국과 중국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5천억 달러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불만이 일으켜졌죠.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부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오바마 시절 때부터요.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이 사실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외부적으로 이렇게 공표가 안 됐을 뿐이지 오바마 시절 때부터 문제가 있긴 했는데 트럼프가 터뜨려 버린 거죠. 그죠? 근데 이 트럼프가 터뜨렸던 것보다 오히려 지금 그렇죠. 지금의 어떤 미국의 상태, 그죠? 바이든이 훨씬 더 강한 중국의 압력 정책을 지금 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감싸고 있는 많은 지역, 대만, 홍콩, 한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몽골,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철수를 하긴 했습니다. 자, 많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협조, 그래서 같이 남중국해를 보호하자. 필리핀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과도한 자기들 해양권을 인수할 수 없도록, 인지할 수 없도록, 점령할 수 없도록 방어를 하자. 그렇게 해서 중국을 감싸고 있는 많은 나라들과 지금 협약을 해서 중국을 공략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지금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중국은 1대1로 인한 영토, 영해, 분쟁 지역의 국가들이 육상 분쟁 지역이 몽골, 내몽골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는 지금 이제 중국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몽골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내몽골에 중국인의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게 중국 땅이다. 그러니까 너것도 중국인이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지를 부리다 보니까 몽골이 좀 황당한 거죠. 그래서 몽골은 우리나라와의 동맹 국가인데 이 몽골과 내몽골 자치구 그리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인도의 아루나찰프라데시 지역과 카슈미르 지역, 굉장히 카슈미르 지역이 굉장히 뜨겁죠. 근래에 문제가 됐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베트남, 파키스탄, 네팔, 부탄하고도 도클람 지역에서 엄청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상 분쟁 지역만 해도 이 많은 나라가 있고 해상 분쟁 지역이 대만, 한국의 가구도와 이어도도 그 근해에 40km 떨어진 지역이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네 해상이라고 선을 저기들 마음대로 껐어요. 참, 이 가구도 이어도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조회를 해봐도 아실 것인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은 센카구 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대만 센카구 열도는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과 중국과 일본의 3파전입니다. 3파전이에요. 전부 다 자기들 거라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죠. 그리고 남중국 해의 필리핀, 그리고 브루나이, 그렇죠. 브루나이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라고 했네요. 싱가포르를.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에서 중국과의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엄청난 20개국에 가까운 나라들이 중국과의 분쟁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은 이제는 시진핑은 국외에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지금 이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라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위안화를 갖다가 풀고 지지율도 낮추고 이런 장면들이 전 세계의 나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진핑의 이러한 장기 집권 체제를 없애지 못한다면 중국의 미래의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리 가감하게 중국의 경제와 주식시장의 한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내에서의 문제와 중국 외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중국 내에서는 대두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중국은 2025년 내에 내년에 또 장기 집권의 체제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중국은 몇 년 안에 경제의 몰락의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제가 분석한 결과 그런 결과를 도출했는데 단지 뭐 제 예상입니다.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언제 망하겠다 또 더 좋아지겠다 뭐 완전히 뭐 약해져서 패망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안에는 중국인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시에도 큰 문제를 가져오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단 중국은 내외로 지금 아주 심각한 진퇴양난의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홍콩 H지수와 항생지수 요거 아니고 요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 중국은 상해 A지수와 상해 B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 A지수와 심천 B지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상해 A냐 상해냐 심천이냐 구분을 하는 것은 뭐냐면 상해 지수는 중국 본토 거래소다. 그죠? 그래서 국영기업이 대형 국유기업이 여기에 다 소속이 거의 다 많이 되어 있고요. 심천지수에는 민영기업 중심이면서 IT, 제약, 미디어 등의 업종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국유기업이냐 아니면 민간기업이냐 이렇게 구분 100%는 아닌데요. 거의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100%는 아닙니다. 90% 이상이 상해 A지수는 중국 본토 국유기업이고요. 심천지수는 민영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A와 B는 왜 또 나눠지느냐. A와 B는 무슨 차이느냐면 중요한 것은 A는 뭐냐면 중국인과 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이 상해 A지수 또는 심천 A지수에 거래를 할 수가 있고 B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외국인도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훌륭한 기업, 튼튼한 기업, 안전하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 국가의 지원을 돈독하게 뒤에서 받는 기업은 전부 다 A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에는 우리 한국인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기업들은 조금 어떻게 해요? 거래량도 적고 인기가 없는 그런 기업들이 다수를 이룹니다. 100%는 아닌데 다수를 이룬다. 그러니까 A에는 우리는 투자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상해 A든 심천 A든.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항생지수입니다. 항생지수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건데 외국인도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래소가 홍콩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상해 A와 B, 심천 A와 B는 위안화로 거래를 하는데 말이죠. 항생지수는 홍콩 달러로 거래를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는 홍콩 달러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죠. 저도 최초에 투자를 할 때 말이죠. 뭐 지인의 소개로 인해서 항생지수에 투자를 많이 했더랬죠. 뭐 컨트리가든 홀딩스, 강사부 홀딩스, 위사부 홀딩스 이런 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항생지수는 외국인도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다. 자, 근데 홍콩 항생지수도 여러 가지는 아닙니다. 뭐냐면 H주라는 게 있어요. H주는 홍콩 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국 본토 기업. H주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기업이다. 여기 H주고 레드칩은 중국 자본이나 해외 설립법인이 홍콩 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 즉 말하자면 중국 자본이나 그죠? 그리고 중국 기업으로서 해외 설립을 했던 법인이 홍콩 시장에 상장한다. 조금 어렵죠? 예, 이 기업들이 레드칩이고요. 항생주는 위에 있는 H주와 레드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항생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 주식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상해 A지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상해 A지수. 자, 근데 지금 상해 지수와 항생 지수는 커플링이 아니라 디커플링입니다. 즉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량주들은 일반적으로 상해 A지수에 많이 몰려 있다. 100%는 아닙니다. 항생 지수에도 많은 우량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유기업으로서 가장 탄탄한 재무구조와 수익성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안전한 기업들은 상해 A지수에 많이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중국 지수하면 여러분들은 상해 A지수 요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H지수와 항생지수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국 H지수는 우리 다우지수라든지 코스피지수라든지 홍콩 똑같죠. 홍콩 H지수는 H주, 조금 전에 말했던 H주에서 32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구성된 지수고요. 항생지수라고 하는 것은 항생은행에서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우량 종목을 골라서 만들어내는 지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생지수에 포함되는 종목의 개수는 32개에서 50개 정도로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시기별로 뭐 종목수와 종목명과 종목수가 바뀌겠죠. 당연히. 그리고 중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상해 지수라든지 상해 A 지수라든지 또는 특히 이제 심천 A 지수에는 우리들이 투자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는 사실을 중국 당국에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후강통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후강통은 뭐냐면
홍콩과 상해 거래소를 교차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외국인들이 상해 거래소에 그죠? 상하이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일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한 제도다. 그러니까 일부 우리가 항생지수뿐만 아니라 상해지수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후강통이라고 그러고요. 성강통은 후강통하고 똑같은데 심천지수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일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후강통, 성강통 이런 용어 정도는 우리가 중국 시장에 지금은 투자를 할 게 아니라 투자가 되어 있는 많은 자산들이 회수가 되어야 될 그런 시점인데, 어쨌든 이런 용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상식적으로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일단 전 세계가 이제는 우리 중국 시장에 더불어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에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아시다시피 WTI가 이 가격일 때 강력한 매수를 내어서 지금도 많은 수익을 내고 있죠. 물론 이때 추천했던 종목들은 ETF입니다. ETF와 ETN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법 많으실 건데요. 그래서 ETF와 ETN,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면, 결국은 세계 경제는 정상화를 위해서 전 세계가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노력을 할 것이고, 미국이든 어느 뭐 이탈리아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어떤 나라들도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경제 상황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풀었죠. 자, 그렇다면 석유 가격도 결국은 제자리로는 돌아갈 것이다. 물론 이제는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제는 시스템이 석유를 쓰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쓰려고 그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그런 부분으로 있지만 지금 가격은 말도 안 된다. 원래 자리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상승 여력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작년부터 WTI 그죠?에 대한 투자, ETF와 ETN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대략 한 200% 이상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쌍바닥을 찍었을 때 이 시점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 분산식으로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주식에서 세 종목 이상 나누어 사는 게 그건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이 좀 잘못되어 있는, 물론 뭐 그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일단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내 자산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 그래서 주식 종목을 샀대요. 샀는데 내가 포트폴리오를 하기 위해서 세 종목에 나누어서 샀다. 물론 이것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 원초적인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내 자산을 주식시장에 얼마, 채권시장에 얼마, 부동산에 얼마, 그리고 달러라든지 또는 엔화, 화폐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진정한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자, 그래서 제가 일부 여유 자금이 있다면 적립식으로라도 좋으니, 제가 작년 1월경에 쌍바닥을 찍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중에 지금 계시네요. 수익이 지금 많이 나신 분이 계실 건데, 이때 매수를 반드시 해라. 하시면 결국은 미국은 화폐를 끊임없이 코로나로 해서 풀었지만 이 화폐량을 결국은 조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되면 미국의 달러 가치는 올라갈 수가 없고, 전 세계의 커플링이 미국의 달러와 동조 현상을 일으키니까 미국이 달러 양을 줄이는데 자국들은 안 줄이면 환율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심은 기축통화인 달러가, 현재까지는 미국이 달러가 좋아서가 아니라 현재까지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가 화폐 기능을 한다. 기축통화의 화폐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게 달러다. 그렇다면 환율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물론 인플레이션도 영향이 당연히 있죠. 다른 경제적 여건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뭐 금리도 어떻게 됩니까? 차이에 의해서 그죠? 미국의 콜금리와 우리 한국의 콜금리의 차이에 의해서도 환율은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국의 경제 수준에 의해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금리가 인상이 되고, 그 차이가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환율도 상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죠? 화폐량을 줄여야 된다. 화폐 가치를 올리기 위해. 그렇다면 그것도 또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결론은 어떠한 경우든지 그동안 풀렸던 자금이 크게 본다면,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크게 본다면 결국은 환율은 어떻게 해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일단 너무 안전하지 않습니까? 달러가. 물론 뭐 100%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보장은 못합니다만은 달러가 뭐 미국이 멸망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현재까지 그냥 그런 가상적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현실에 입각해서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달러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무조건 이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 달러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떨어져서 환율이 떨어져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작년 1월경에 WTI, 즉 말하자면 석유에 투자를 하시고 ETF나 ETN에 투자를 하시고 가능하다면 달러에도 투자를 나눠서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지점인데 그거는 결국은 코로나도 해결이 될 것이고 백신이든 치료제든 물론 뭐 아직까지 완전히 잡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결국은 정상화하기 위해서 각국은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게 좀 남아가지고요. 자, 그래서 제가 왜 금방 이 환율과 그리고 WTI 원유 선물, 원유를 말씀을 드렸냐면 예상치를 제가 예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대단하다 또는 뭐 제가 엄청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국의 경제 상황과 주식 시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한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중국이 이런 이제 미래를 갈 가능성이 높다. 확실한 건 아니죠.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높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행동은 첫 번째는 일단 중국 시장에 투자되어 있는 채권이든 또는 화폐, 위안화든 또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매도를 권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그거는 정리를 하셔서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면 원화로 환산을 하지 마시고요. 바로 달러로 바꿔서 달러로 화폐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첫 번째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중국이 많은 건설업, 지금 흥다그룹을 비롯한 많은 중국의 한 나라가 경제를 성장을 할 때는 진두지휘하는 것도 건설업이고요. 이제 경제 몰락의 길로 가는 것도 건설업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건설업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조선업은요, 중국이 전 세계를 장악했지만 작년부터 다시금 조선 1위 국가인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수주를 하면서 중국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수주량의 48%를 수주를 했어요. 중국은 38%를 수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10% 정도 차이 나니까 중국이 다시금 올라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데이터를 안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이런 우리나라의 빅4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수주한 것은 외국에서 수주를 한 거고요. 48%가 외국에서 수주를 한 거고요. 중국이 수주한 38%는 중국 내의 중국 기업에서 수주를 한 거예요. 34%가. 그러니까 4%만 외국에서 수주를 한 거죠. 중국에 있는 기업의 중국 본토 기업에서 수주를 받은 게 38% 중에서 34%고 4%가 외국에서 수주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조선업은 중국은 그렇게 해서 부풀리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데이터를 보면 딱 나와요. 어디서 수주를 했는지 딱 보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투자에서는 심리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건 사실인데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잘못된 거릇된 데이터라는 거죠.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중국도 충분히 수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데이터를 확인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된다. 중국은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이제는 수주할 가능성이 그런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한계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유튜브를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드리기도 했고 특수건설에 대해서도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자,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시금 이제는 탈바꿈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을 3대 빅3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조선해양까지 이제 빅4죠. 자, 그런데 이 4개의 기업들이 올해 수주량이 벌써 목표를 달성을 다 했어요.
3, 4분기에 목표량을 달성을 다 했고 4, 4분기에 더해지면 예상 수주액의 150%에서 160% 정도를 달성을 한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4개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 기업마다 특징이 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업의 이제는 화라산 같이 뭐 타오른다 이런 것은 뭐 기대를 하기 좀 힘들겠지만 이제는 안정권에 빠지지 않을까. 왜? 중국의 몰락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중국이라는 국가에서는 경제가 조금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는 그 틈새 시장을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우리 한국 주식에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유추하고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몫입니다. 오늘 무료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 무스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 무소TV를 소개합니다. 먼저 저희 무소TV는 경제 전문가, 회계 전문가, 기술적 분석 전문가들의 철저한 분석 아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계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한 가치주 공략의 대가 서정구 대표입니다. 바쁜 직장인들과 비전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급등주, 테마주 공략으로 인한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가치주 공략주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은 직장인 비전업 투자자들을 위한 급등주, 가치주 공략의 대가 진검승부입니다. 투자금이 정체되지 않고 잘 회전되도록 스윙, 중기, 장기를 병행해서 관리하며 개별주, 테마주 집중 공략으로 급등 수익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평가된 가치주의 바닥을 공략하고 재료가 강한 종목, 그리고 고액 투자자분들을 위한 중장기 우량주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은 전 세계로 TV 전문가이자 최고 수익률을 제공하는 실전 투자 전문가 황 소장입니다.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단타, 단기 스윙, 중기 투자를 바탕으로 급등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의 공략으로 최대 수익률을 실현하며 저평가주 공략을 위해 기업 가치를 정밀 분석합니다. 저희 무소TV의 회원관리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투자 종목과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 시장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중 시황을 분석해 드립니다. 세 번째, 문자 및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집중 관리합니다. 네 번째, 유튜브 및 홈페이지 동영상으로 언제든지 투자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무소TV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매월 투자 수익률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무소TV를 검색하세요. 저희 전문가들의 실시간 라이브 및 투자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전문가들을 검색해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 방송 공지와 다양한 투자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미래를 향한 투자, 저희 무소TV와 함께하세요.